윤 소장입니다. 23년도 11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 규제책, 도로, 전철, 철도 이런 부분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고 2부에서는 우리 검단신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검단신도시 분양, 아파트 전세, 또 입주, 실거래 건수, 가격 변동, 또 검단신도시 프라자 상가, 근생, 또 단지 내 상가 이런 부분들, 이주자 택지, 또 단독주택 용지, 우리 신도시에는 항상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검단신도시 관련되어 있는 주변의 부동산 시장,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부동산 시장 투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본인의 그 환경과는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거는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매일 이 부동산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사실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가 분양권 투자할 때는 좀 단기로 이렇게 알려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월별 한 번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자체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에서 말하는 단타 치고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고, 또 시장 상황, 국내외 시장 상황, 금융 상황 이런 부분들이 국내 우리 부동산 시장 미시적으로는 우리 검단신도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부에서는 미시적으로 우리 검단신도시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분이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경험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맞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시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나중에 끝날 부분에서 정리를 다 해드리는 사람인데, 제가 예측한 거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제가 경험한 것과 또 주변의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가능성이 이쪽 부분은 크다, 또 적을 수는 있지만 그 위험을 해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시작하시고, 이 방송은 제가 일반인들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사무실에 투자하시는,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시는, 부동산 투자해 주시는 분들, 또 검단신도시에 관심을 가지시는 또 부동산 사장님들, 또 우리 검단신도시의 부동산 사장님들,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보시는 분들, 또 검단의 신도시에 윤 소장 얘기를 듣고 입주를 하신 분들, 또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사, 이런 말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구독자를 몇만 명씩 또 1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몇십만 명씩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게 지역마다 부동산은 미시적이에요. 거시적이기보다는 지금은 상황이 거시적인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파트 부분, 신도시 부분 좁게 이렇게 이런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또 기존 구도심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농촌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농촌이라든지 어촌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투자는 신도시에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 경험상에 보면. 이것도 지금 벌써 한 10몇 년이 지나버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비록
한 달에 들으시는 분들 뭐 많아야 뭐 2천 몇 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좋을 때는 한 5천 명에서 7, 8천 명까지도 들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불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만 추려서 이렇게 좀 들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투자를 못하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게. 제가 한 4, 5년 전서부터 이제 본업이 이제 부동산 투자였고, 그때서부터 이제 주식을 배운다고 해서 조금씩 주식 투자도 해보고, 한 10년 정도는 이제 배운다 생각하고, 이렇게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접했던 분이 워런 버핏이에요. 버크셔 해서웨이,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죠. 가치 투자자이면서 장기 투자자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분이 뭐, 가르쳐 주신 그 교수, 벤자민, 교수 그 가치 투자를 승계하신 분인데, 이제 이분도, 유대인이죠. 어려서부터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이분하고 같이 이제, 미국 중부의 오마하라는 도시에서 이제 같이 투자하신 분인데, 이분, 버핏보다는 7살이 많아요. 찰리 먼거라는 분이,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죠. 이분이 99세로 이제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12월 2일인가요? 그럴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 찰리 먼거라는 분이 쓴 책을 듣고 좀 감명을 많이 받았죠. 제가 이제 한 5년 전서부터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읽었던 이제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있는데 많이 있고 한데 이제 버핏에 대한 거 또 이제 월가의 영웅이죠. 그분 이름이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또 버핏하고 이제 찰리 먼거 뗄 수가 없죠. 버핏의 이제 부회장 오른팔이고 변호사이면서 좀 뭐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기상학자이고 찰리 먼거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투자는 결국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유명해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형적으로 사고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95% 이상 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더 될 거예요. 95%가. 잘못된 패턴과 규칙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숲을 보지 말고 그 언덕 너머에 있는 세상을 예측해보자. 나무는 아예 나무 보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을 한번 예측해보자. 항상 그걸 통찰력이라고, 인사이트, 그거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분 하신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형적으로 사고한다. 잘못된 패턴과 규칙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우리 인간이 편견에 사로잡히고 스스로를 과신하고 종종 매우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오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는다. 항상 이렇죠. 우리 인간은 항상 오판하고 선형적으로 사고하고 과신하고 투자자의 인식이 이처럼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면 행동 또한 옳은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는 투자를 현명하게 하는 첫걸음이며 나아가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밑거름이 된다. 좀 말이 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분 찰리 먼거의 투자 바이블, 찰리 먼거 바이블이라는 이 책을 이분에 대한 이분의 사고방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읽고 나서 좀 많은 감명을 받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또 스페이스X 오너죠. CEO.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남아공에서부터 살면서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는 이제 제가 우리 딸 읽으라고 다 읽고 나서 읽으라고 이렇게 주고 왔는데 벌써 한 3일 만에 우리 딸은 다 읽었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그 책들을 좀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제가 작년에 이제 몸이 아파서 수술하고 1년 동안 이 화성에 내려와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독서를 좀 많이 했어요. 한 달에 한 서너 권씩 읽었는데, 이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책을 읽으면 뭐해? 또 까먹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 이런 반복해서 이제 사무실에다가 비치해 놓고 이렇게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않으려고. 왜 그러냐면 이제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의 죽는 거는 맘대로 못 하잖아요.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이분도 지금 재산이 3조 정도 되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이분보다 7살이 어린데,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고, 재산이 몇백 조 되죠? 한 400조 이상이 되나요? 일론 머스크가 한 1200조가 되나요? 재산이 그렇게 좀 많죠. 이제 금융이 이제 미국은 많이 발달해서 일반 근로자들도 10%씩은 이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전 근로자들이. 지금의 그 미국 금융의 원동력은 거기서부터 80년대서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우리도 저도 그래서 한 5년 전서부터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뭐 이러는데, 손해도 보고 종목을 한 서너 개 갖고 가면 손해도 보고, 또 이득이 많은 거는 또 뭐 한 200%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한다 생각하고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비중을 이제 주식 쪽으로 이제 많이 옮겨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분이 찰리 먼거가 말씀하셨지만 세상을 읽고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9호선이 연장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11월 17일 날 서울시장 또 인천시장, 서울시장 오세훈 씨하고 인천시장 유정복 씨인가요? 9호선을 연결하는 연장포, 노년, 구반포에서 그 흑석동으로 해서 9호선이 이제 한강 이남에 강남을 이렇게 쭉 그 하남까지 김포공항 그리고 개화까지 들어와 있죠. 개화에서 이제 우리 계양으로 하고 인천공항, 여기서 이제 인천공항 가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죠. 인천공항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 계양역, 밑에 검암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공항역인데 9호선이 연결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렸고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어요. 5호선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그 검단 신도시로서는 좋은 그런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5호선 같은 경우는 뭐 공사하고 뭐 하는데 사업 시행이 한 7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연장 발표를 해도. 그런데 9호선 같은 경우는 그냥 개화에서 공항철도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1, 2년이면은 바로 이제 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검단 신도시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계양역에서 검단 내후년 25년도 이제 상반기에 인천 1호선이 개통이 되면 101역, 102역, 103역이 개통이 되면 계양역에 가서 갈아타시면은 강남이라든지 어디든지 또 배차 간격도 많이 좋아질 거고 짧아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득이 있고 주변에 이득을 많이 보는 데는 이제 우리 계양역에 있는 우리 검단 신도시 그 다음에 그 다음 역에 검암역 그 건프 로얄 파크 시티 요번에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입주한 거 9월 달에 입주했던 그 검암역 로얄 파크 시티 프루저 DK 아시아에서 시행한 그건데 그 부분은 이제 왕길역 요번에 분양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이제 2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9호선 연장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청라도 이제 조금 멀기는 하지만 청라도 괜찮다. 그래서 강남의 황금 노선이죠. 이제 골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의 전철 노선 9개 중에서 제일 골드라인이죠. 그 부분이 연결되기로 했다. 굉장히 좀 임팩트가 큰 소식인데, 그래서 검단 신도시가 첫 번째로 영향권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9호선 연장 합의 소식 전해드리면서 5호선이 지금 한 달 기한이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회의적으로 보는 거는 내년에 6월 달에 총선인가요? 6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
GTX-D 예타 부분, Y자 GTX-D 노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전철 5호선 요 문제가 조금 밑으로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검단 신도시가 있는 인천 요 이제 우리가 빨간 거 이제 요거 3개, 김포는 여기 풍무에서 그냥 여기 배기역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걸로 한정거장만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어서 서로 조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빨리 돼서 요 부분도 돼서 우리 뭐 어찌 됐건 뭐 검단 신도시에 좀 이득이 되는 거니까 발표라도 나면 우선 제가 그랬잖아요. 전철 노선은 철도나 전철, 도로 이런 SOC 사업들이 발표가 되면 30% 발표될 때 30% 상승이 있고 100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20% 정도 이제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50%가 해서 100이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상승 효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발표가 됐으면 합니다. 뭐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9호선 소식에 더해서 김포 그 서울 편입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포가 그 서울로 편입되기가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적인데 우선은 서울 편입보다는 5호선이라도 좀 예타 면제해주고 빨리 해주면 좋은데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정치권에서는 답이 없고 뭐 어찌됐든 뭐 서울이 이 북한하고 맞닿고 있던지 없었던지 제 입장에서 보면 뭐 편입되면 어차피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백이역에서 여기가 유연사거리잖아요. 여기서부터가 김포잖아요. 이렇게 우리 검단이고 그럼 서울하고 맞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명이나 또 과천이나 그런 입장이 돼버려요. 성남이나 서울하고 맞보고 있으니까 구리 또 이쪽 고양 맞보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오히려 광명은 서울보다도 집값이 많이 비싸죠. 우리 검단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그 서울 편입이 되면 검단 신도시에서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서울과 연접되어 있는 바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라도 지금 현 정부가 뭐 하는 거 보면 그냥 막히는 아무 그런 토의 과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요번 김포 편입 문제 같은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선거 앞두고 막 이 언론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다 선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언론은 중독돼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서부터 이제 한 6개월간 계속 그 언론 그 정치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하게 되면 또 그냥 넘어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중독돼 있으니까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총선까지 모든 거 99.9999%는 다 총선하고 관계되어 있고 그냥 막 공약을 남발한다. 특히 지지율이 안 나오는 쪽에서 더 남발한다. 그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 소장은 김포 시민이 정말 원해서 되든 안 되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됐으면 검단 신도시로서는 더 아주 좋은 호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서 각 처부 장관들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그 장관직을 그만두고 총선에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방송을 보면 이제 장관 출신들이 막 지방 돌아다니는 게 막 뉴스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제 일부러 또 아니면은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뭐 어쨌든 다 이렇게 뉴스를 화면에 많이 나옵니다. 어쨌건 많이 나오면 싫은 사람도 나중에 가게 되면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찍어주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그 언론의 우리나라 그 TV에 이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그들도 알죠. 그래서 TV에 막 나오기를 돈을 써서라도 나오려고 하죠. 이럴 때는 이제 막 언론 방송국에 줄 서고 막 그러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옛날보다는 덜해져.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TV를 많이 안 보시고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유튜브 시청 시간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지금 뭐 그만두고 저 후임 국토부 장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관들 다 이제 후임이 하면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검사 출신으로 장관들 전문성 뭐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검사 출신들로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내년 총선이 굉장히 유리하죠. 예산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내년 예산에 합의도 해야 되고 지금 국회가 굉장히 좀 바쁩니다. 예산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국토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12월 달에는 또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렵습니다. 건축 회사들 막 나가 떨어지고 있고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좀 이제 갑자기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아파트 거래량도 좋고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조정되는 분위기 같고 뭐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는 2부에서 뭐 제가 이제 검단신도시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검단신도시는 아직까지 그런 그 벽에서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서울서부터 아파트 매매가 안 되고 있고 뭐 거래 물량이 쌓이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뭔가를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건설회사들 지방서부터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고 건축비가 지금 2배 정도 올랐어요. 저 화성에 이거 지을 때 550, 600에 지는데 중간 정도에 뭐 1억 5천 정도씩 그 건축비를 추가로 증액을 해갖고 제가 이걸 빨리 지으려고 A동, B동 이렇게 할 때 생각보다 많이 그 건축 기간 동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개인주택에서 콘크리트 슬라브 줍으로 건축을 하시려면 옛날에 제가 이거 지을 때 550, 600에 지었는데 지금 저 뒤에 지금 전원주택 지으려고 그러는데 조그맣게 건축비 지금 800, 900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는 조금 안 되게 좀 많이 오른 거죠. 여기만 오른 거 아니고 아파트도 많이 올랐죠. 제가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34평 기준으로 우리 저 DK 아시아가 그 왕길역 그 로얄파크 푸르지오 이거 지금 7억 2천 뭐 저기 막 확장하고 그럼 7억 2, 3천 되겠죠. 34평이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분양이 잘 안 되겠죠. 너무 비싸서. 또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좀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호반이 4억 2천인데 우리 엊그저께 분양한 그 대림 2편한 세상은 5억 후반대였잖아요. 34평 기준층 높은 층으로. 근데 거기는 이제 7억 한 2, 3천 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도시 벗어나면 택지개발지구는 분상제 지역이라 싼 거고 벗어나면 무조건 1억 플러스 해야 된다고. 근데도 더 좀 1억 이상이 플러스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거의 후분양이라 다 지어놨어요. 거의 한 1년 있으면 입주를 할 겁니다. 검암역 로얄파크 푸르지오에서 좀 분양이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DK 아시아가 근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다. 앞으로 많이 없을 겁니다. 분양 진행되는 그 건설 회사들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안 나옵니다. 분담금 엄청 높아져요. 사업 추진 못 합니다. 이게 뭐 강남 정도나 돼야지 사업성 나와서 겨우 할까 말까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검단 신도시가 계속 언론에 노출 많이 되는 것도 신도시가 없잖아. 맨 마지막 2기 신도시잖아.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뭐 언제 한다는 말도 없고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출발하기가. 그래서 국토부가 12월, 1월 달에는 규제 완화 뭔가 큰 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국토부가 아파트나 신도시 하는 거는 발표를 해도 오래 걸리죠. 한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사업성 안 나와갖고 또 다 취소돼. 이명박 정권 때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서부터 아파트 거래가 매물만 쌓이고 매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 업종별로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 시중에 돈이 작년도에 그 금리가 갑자기 상승함으로 인해서 시중에 돈들 이만큼 예를 들어서 200조 원이 시중에 필요 있다. 200조 원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선 최소한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우리 가정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갑자기 그 주담대 금리가 두세 배 올라버리면서 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얻었잖아요. 순이익만 뭐 34조, 40조 뭐 이렇게 은행들이 이렇게 그 주담대 대출로만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인 거잖아요. 우리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400, 500만 원이라고 치면 거기서 이자 비용으로 200만 원이 나간다, 300만 원이 나간다? 그럼 절반 정도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통신비 내야지.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이면 애들, 초등학생들도 요즘에는 보니까 저 아파트에서 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그 핸드폰 다 갖고 있더라고요. 쓰면은 보통 한 핸드폰 하나당 저는 좀 많이 쓰니까 그렇지만 한 5만 원씩은 쓰지 않나요? 기계값하고 그럼 더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쓸 돈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외식도 해야 되고 친구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해야 되는데 또 그 물가는 엄청 또 식음료 물가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어디 가고 두세 명이서 밥 먹으면 금방 10만 원 나오더라고요. 밥 먹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돈은 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가져간 게 은행이잖아요. 그보다 더 많이 가져간 건 국가지. 나라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저 이거 사업해가지고 뭐 번 돈 지금 뭐 국민건강보험 뭐 많이 내고 이런 거는 많이 벌었으니까 낸다고 치지만, 결국엔 뭐 종합소득세, 뭐 부가가치세니 뭐니 다 해서 해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사업을 왜 했나 할 정도로 국가가 세금을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법인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법인세 22%밖에 안 되잖아. 근데 봉투 한 50% 가져가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부가세고 세금 다 가져가지. 또 뭐 행정 절차니 뭐니 또 수도 놔야지, 전기 놔야지, 한전에서 가져가, 수도국, 화성시 수도국에서 가져가. 사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남는 게 뭐가 있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그 국민연금 올라가지, 건강보험, 이거는 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국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은행이 가져가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축회사를 건축하기가 힘들죠. 건축비는 엄청 올라있고, 시급료도 엄청 올라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IMF 때보다 더 힘들대요. 시중에 돈이 없어. 근데 아파트가 잘 팔릴까요?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은 많이 지금서부터 내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20억짜리가 15억에 나왔어. 15억에 내놓으면 팔릴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안 팔립니다. 왜? 매수자가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10명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은행이 다 빨아가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누가 모르냐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처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 경험을 내신 부모님을, 가정에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은 어머니 아버님 경험이 있잖아요. 때는 요때다 하고 기다리면서 살 수는 있지. 근데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다 국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이 다 빨아갔는데 될까요? 못